월턴 선장이 북극을 탐험하다가 빙하 위에서 썰매를 타고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전에 멀리서 본 여행자는 미지의 섬에서 온 야만인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 사람은 유럽인인 것 같았어. 사지는 죄다 얼어붙기 직전이었고 몸은 피로와 그간의 고초로 끔찍하게 수척해져 있었어. 이 남자의 두 눈은 야생의 기운이랄까? 대체로 광기 같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 빅터에게 이상한 썰매를 타고 얼음을 건너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대체 뭐냐고 이제 묻자 빅터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게서 달아난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괴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차차 밝혀지게 되죠. 빅터는 사실 괴물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빅터는 스위스 제네바 명문 집안 출신의 굉장히 위복하게 자란 인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빅터가 설정이 된 데에는 사실 이 저자인 메리 셀리의 남편 퍼시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우선 퍼시는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퍼시가 처음 썼던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이 사실 빅터와 카지르의 창작시예요. 여기 바로 빅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퍼시가 사용한 필명도 빅터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빅터는 그 퍼시의 이름이었던 거죠. 남편 퍼시에게서 받은 영향은 이렇게 집안 배경이나 뭐 이름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작품에서 빅터는 독일의 신비학자이자 연금술사였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책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과학을 그냥 책으로만 배우게 되는 건데요. 실제 퍼시도 어린 시절에 이런 마법이나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주제가 막 짬뽕이 돼 있는 이런 수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 물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그 빅터는 점점 사이비 과학에 빠지게 됩니다. 자, 시체를 모은 조각에다가 생명의 불꽃, 전기를 가한 이 빅터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칼은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같이 휘었지만 허연 눈구멍과 색깔 차이도 그다지 없는 물기 가득한 허연 두 눈, 쭈글쭈글한 얼굴의 살갗, 그리고 일자로 뻗은 검은 입술과 짙은 대비를 이루어 더욱 끔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참혹한 괴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끔찍한 괴물을 직접 보게 된 빅터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든 어떤 과학적 결과물인데요.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과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빅터가 도망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괴물도 뭐 지금 철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묶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실험실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빅터가 사랑하는 동생 윌리엄이라고 있는데 윌리엄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제 빅터는 괴물이 그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죠. 놈이 살인자가 틀림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사륙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타락한 괴물을 내가 이 세상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놈은 이미 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여기 읽으면서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거든요.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로지 심증만으로 괴물이 그 자기 동생을 죽였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 사실을 또 말을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입을 다물죠. 자, 괴물은 도망쳤다 그랬죠? 도망쳐서 당연히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왜 지금 존재하게 됐는지를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빅터가 사는 곳으로 간 거죠. 빅터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빅터의 집이 있는 제네바 근처의 들판에서 아주 우연히 윌리엄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괴물 생각에는 윌리엄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라면 편견이 없고 자신의 모습이 흉측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저 아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윌리엄한테 나타나는데요. 그 괴물의 생각이 틀렸죠. 윌리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괴물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아이가 프랑켄슈타인인 자신의 창조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윌리엄을 이제 죽이죠. 자, 어쨌든 이 빅터네 가족 전체가 크게 상심했을 거고요. 샤모니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 전체가 여행을 떠나요. 여전히 괴물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믿고 있는 빅터. 근데 이곳에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빅터는 지금 동생이 죽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괴물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러야 했는지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흉측한 자들을 미워하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밉겠소. 나는 살아있는 온갖 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니 말이오. 하지만 나를 창조한 당신이 피조물인 나를 혐오하고 거부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죽일 작정이군요. 감히 어떻게 생명을 갖고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어. 오히려 괴물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연민이 생기고요. 결국은 여러분은 괴물의 편이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괴물이 이제 화자가 됩니다. 이제 양파 껍질 또 하나 들어온 거죠. 시간을 되돌려서 빅터가 도망친 이후 괴물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물은 실험치를 도망쳐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데요.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모아서 만든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즉 그의 흉측한 그 외모를 보고 마구 푸대접을 하죠. 아마 소리 지르고 내쫓으려고 그랬을 거, 아마 죽이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자신을 인간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괴물은 이제는 숨죠. 이때 이제 한 농장에 이제 숨게 되는데요. 그 농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정말 이걸 다 독학으로 다 깨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아마 인공지능이 딥러닝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해요. 자, 어쨌든 딥러닝 천재 이 괴물은 쭉 지켜보다 보니까 그 농장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제 이입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이 농장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얼어붙은 땅에서 농작물을 대신 수확해주고 땔감도 구해다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괴물은 겉모습은 흉측하지만 악마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죠. 자, 하지만 이 농가의 사람들에게 결국 발각되는데요. 이 흉측한 외모를 보고서 이 농장 사람들도 자신을 도와줬던 프랑켄슈타인을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정말 선행을 다했던 인간들에게조차도 쫓겨나자 이 괴물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서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이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자,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빅터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함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당신은 나의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소. 자, 인간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자신과 닮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빅터도 괴물의 마음에 동의를 한 건지 또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괴물에게 해주겠다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이 무렵에 빅터의 아버지는 빅터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함께 자랐던
이 엘리자베스와 빅터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 빅터는 약속도 지켜야 되고 엘리자베스와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평생 살기 전에 여행을 한번 하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싶다라고 구실을 대서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행 중에 괴물을 위해서 괴물의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이제 클레르 바란테도 속이고요. 정말 혼자 떠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자기 혼자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의 거처를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괴물이 이 실험실로 찾아오죠. 빅터가 보기에 야, 정말 약속을 이행하라고 재촉하러 나타난 것처럼 이제 보인 거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요. 혼자 생각하다가 작업 중이던 존재를 막 찢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괴물이 보는 눈앞에서 괴물의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괴물은 이거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괴물도 폭발을 해요. 폭주를 시작합니다. 우선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클레르마를 살해합니다. 빅터는 이제 나도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빅터가 괴물과의 약속을 깨던 그날 빅터에게 괴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놈의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어주지. 자, 이제 제네바로 빅터가 돌아가서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날 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영문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빅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먼저 호텔방에서 자라고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분명 괴물이 이 근처 어디 있을 테니까 괴물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묵고 있던 여관에서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비명이 들립니다. 빅터는 그 순간 아내 엘리자베스가 죽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빅터가 만든 이 괴물은 빅터의 동생을 죽였고요. 친구도 죽었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까지 죽게 만든 거죠. 자, 빅터는 생각해보니 자신의 주위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만든 괴물을 쫓아가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빅터가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 오늘의 북투어의 여행지였던 북극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거기까지 괴물을 쫓아온 거죠. 이렇게 월턴에게, 다시 월턴이 나왔죠? 월턴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선장입니다. 선장. 자, 월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한 빅터는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이 죽은 빅터 옆에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그 괴물을 결국 월턴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괴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신과 인간의 원수들조차 외로움을 나눌 벗과 동료가 있어. 그러나 나는 철저히 혼자요. 자, 괴물이 월턴 선장에게 남긴 이 문장은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괴물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또한 결국은 죽을 거라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암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찬 파도가 떠밀려 오고요. 그 속에서 괴물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프랑켄슈타인은 막을 내리는데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동안의 이 소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 그거는 과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주는 소설이야. 자, 하지만 이 소설 속의 괴물은 악이나 어떤 재앙의 결과라고 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과학은 경이로운 대상이었습니다. 마술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과학이 악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 괴물은 당시 노예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평론가들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소설이 놀랍게도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 백인들과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인데 그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소설이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소설이 출간된 그 시기는 서양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노예 해방을 두고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의 저자인 메리 셀리는 노예 해방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메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당시에 던졌던 질문은 우리가 인간다운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들을 해방해서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중대한 질문을 메리 셀리는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